냉엄한 국제질서 속 새로운 힘은 국방력도 소프트 파워도 아닌 반도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반도체 전쟁의 중심에 서게 됐을까요? The fu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ill create together. (1980년대) 세계 반도체 시장은 일본의 동무되었습니다. 세계 최초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개발, 세계 최초 킬로바이트급 D램 양산, 모두 일본이 만들어낸 신화들입니다. 당시 세계 반도체 기업 순위를 보면 10위권에 일본 기업만 6곳이었죠. 반면 삼성의 반도체는 암흑기였습니다. 이 삼성 반도체는 경영난으로 인해 삼성전자에 흡수 통합됐고요. 당시 이병철 회장은 반도체로 세계를 호령하던 애니스의 고바야시 고지 회장을 찾아가 이 반도체 기술을 전수해달라는 요청을 하지만 돈은 빌려줄 수 있는데 기술은 빌려드릴 수 없다면서 단칼에 거절당합니다. 자존심이 크게 상한 이 회장은 오히려 NEC를 목표로 삼고 1983년 3월 도쿄에서 공식적으로 반도체 사업 진출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죠. 일본의 미쓰비시 연구소는 삼성 반도체는 성공할 수 없다. 기술도 부족한 데다 내수 시장이 터무니없이 작다며 코웃음 쳤고요. 경제기획원은 이 반도체 산업을 두고 이병철 회장의 처음이자 마지막 실패작이라고 칭했습니다. 이 삼성은 첫 반도체 상품을 D램으로 결정합니다. D램은 메모리 반도체로 대량 생산에만 성공하면 규모를 키울 수 있지만 불황에 컴퓨터가 안 팔리면 대규모 적자를 감수해야 됩니다. 삼성은 2달 만에 미국 마이크론사와 64K D램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이크론은 D램 설계도와 완제품 3,000개를 삼성에 제공했고 삼성은 시험 조립 생산을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마이크론은 핵심 공정 기술을 오히려 숨겼습니다. 마이크론이 기술을 이전할 뜻이 없다고 생각한 삼성은 자체 개발로 방향을 틉니다. 하지만 이게 성공할 거라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죠. 이 국내 전문가들도 3년 이상은 걸릴 거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6개월 만에 모든 공정을 개발하고 64K D램을 양산합니다. 마이크론에서 배워온 건 반도체 칩 디자인뿐, 칩 생산과 조립, 검사 모두 자체 기술로 만든 겁니다. D램 개발로 한국은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10년에서 3, 4년으로 줄일 수 있었다. 이후 거짓말처럼 1984년 10월 8일 256K D램, 2년 뒤인 1986년 7월 1메가 D램, 1992년은 세계 최초 64메가 D램, 94년에는 세계 최초 256메가 D램까지 연달아 성공합니다. 예상 가격은 한 개에 40만 원. 같은 무게의 순금보다 15배 높은 가격입니다. 삼성이 이렇게 눈부신 성공을 거두자 세계는 그 비결에 집중하게 됩니다. 바로 공격적 투자였는데요. 1988년부터 1991년 삼성전자의 연평균 D램 투자액은 3억 9,600만 달러로 도시바, NEC, 히다치, 후지츠 등 일본 4대 반도체 회사의 3배에 달했습니다. 이 반도체를 몰아넣는 원판, 웨이퍼에 대한 투자를 경쟁사들이 주저할 때 더 공격적인 투자로 신제품을 빨리 뽑아낸 뒤에 시장을 장악하는 방식을 써온 겁니다. 1990년대 초반 웨이퍼는 6인치에서 8인치로, 1990년대 후반에는 8인치에서 12인치로 생산량과 효율을 높여서 반도체 산업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게 됩니다. 결국 1993년 메모리 반도체 분야 세계 1위가 되었고 현재까지 왕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가 급부상하는 사이 일본 반도체는 급격하게 몰락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집중 견제가 있었는데요. 1986년에 맺은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협정, 5년간 일본 국내 시장의 20%는 미국에 내주고 일본산 반도체의 저가 수출은 막는다는 강도 높은 내용이었죠. 이후로 일본은 상승세가 둔해졌고 2000년에 미국 인텔의 1위를 빼앗긴 뒤에 2020년엔 결국 10위권 밖으로 영영 사라지게 됩니다. 日立のお店ではいいものを일본 특유의 문화도 한몫했습니다. 은행, 증권사가 회사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보니까 공장 하나 짓기에도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 겁니다. 이미 투자 결정에서 주도권을 빼앗긴 거죠. しかしなんだ油がないんだ 또 하나의 몰락 요인으로 일본이 자랑하는 장인 정신,
모노즈쿠리를 꼽을 수 있습니다. 모노즈쿠리 방식만 고집하다가 시장의 변화를 읽지 못한 겁니다. 1990년대는 소형 컴퓨터 시장이 메인이 되면서 반도체 시장에 결정적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개인용 PC나 스마트폰에는 일본이 추구하는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 없었던 거죠. 고성능은 무조건 잘 팔린다 생각했던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은 외국 회사들에게 점유율을 뺏기기 시작하면서 몰락의 길로 접어든 겁니다. 세계 시장을 지배하던 일본의 몰락, 우리는 그 몰락의 길에서 안전할까요? 지금 국내 반도체 경기는 바닥입니다. 올해 1분기 수출은 1년 전보다 40%가 줄었고 수출은 가격도 떨어지고 물량도 줄었습니다. 이 전체 반도체 물량의 60%를 차지하는 컴퓨터와 휴대전화의 전 세계 판매가 부진에 빠지면서 하루가 다르게 재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2008년부터 첨단 산업 인재들을 자국으로 흡수하는 천인계획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 체류는 기본이고 각종 연구비 혜택이 주어지고요. 경쟁력의 핵심인 사람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I have never shared any technology with anybody in China. 실제 지난 2월에는 우리나라 한 대형 병원의 수술용 로봇의 핵심 기술 자료가 이 천인 계획으로 넘어갔습니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무엇보다 경계해야 하는 건 안일함과 시장을 무시한 기술 제일주의입니다. 이제 군사력만으로 안보를 지킨다는 건 옛말이 됐습니다.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반도체 산업 부활을 꿈꾸고 있고요. 지난 5월에는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맞서서 우리에게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작은 나라임에도 미국과 중국, G2의 각축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국익을 지킬 수 있는 큰 힘은 국방력도 소프트 파워도 아닌 바로 반도체의 힘일 겁니다.